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제 그래도 강연이니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먼저 이렇게 유서 깊은 장성 아카데미에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강연장을 이렇게 찾아주신 걸 보니까 또 마음의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글라렛 선교 수도회라고 하는 그 천주교 수도회에 소속된 신부이고요. 저희 수도원이 이제 전라남도 나주 남평이라는 곳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가톨릭 대학교 학부를 그곳에서 다니고 나중에 대학원은 이제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광주나 이쪽 호남 지역이 낯설지는 않고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장성은 백양사 정도만 이렇게 몇 번 가보고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곳에 와서 군수님과 장성 군에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나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지었는데 키다리 아저씨는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발표된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가 이제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른 데서 유래가 된 그런 소설의 제목이 되겠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그림은 히에로니무스 보쉬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가 5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1490년 이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뭐 건초 수레, 이제 보시다시피 가운데 제일 크게 보이는 게 건초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을에 들녘에서 벼를 베고 나면 예전에는 이렇게 볕단을 높이 쌓아놓곤 했었죠. 그래서 소의 여물로 쓰기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데에 볏짚을 이렇게 활용했던 것처럼 유럽의 농부들도 아마 저거는 이제 밀을 자르고 난 볕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초일 텐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이렇게 활용을 했죠. 자,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에 네모나게 크게 보이는 게 건초 더미이고 그것이 바퀴가 달린 수레에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서 사람들이 끌고 가고 또 뒤에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보쉬, 흔히는 그냥 보쉬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건초 더미는 아주 훌륭한 작품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게 포인터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 건초 더미 위에 이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인간 군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 그림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혹시 뭐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뭐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뭐 창세기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래서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뱀으로 형상화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앞부분에는 바로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조가 되는 장면, 이제 여기 선악과를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고요. 거기서 아담과 이브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 선악과 열매를 받아 먹는 장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이제 지키고 있는 천사에서 성경의 한 장면, 창세기의 한 첫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제 그 보쉬라고 하는 화가도 유럽 사람이고 기독교적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신앙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신앙관은 맨 처음에 인류의 조상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해서 죄를 범하는 바람에 온 세상이 아주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이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수레바퀴가 있고 이제 이게 건초 더미이죠. 그러니까 건초 더미, 이 건초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확대한 모습입니다. 좀 모습이 기괴하죠. 뭐 생선의 모습을 했는데 사람 다리가 있고 뭐 곤충의 발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짐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런 기괴한 형상은 지옥의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 건초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건초 수레 밑에 이렇게 막 깔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 부분을 확대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건초 수레에서 쉽게 말하면 이 건초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아우성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볕단에서 볏짚을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악다구니를 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역시 그 건초 수레의 주변 모습을 확대한 것이 되겠는데 보시면 이게 칼입니다. 칼. 둘이 시비가 붙었죠. 시비가 붙어서 막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이미 막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뭐 아이들. 자, 그러면서 그 주변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 병자들, 뭐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이 벌어지기 직전에 조금은 끔찍한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그 가운데 부분만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인데 바로 이 부분을 확대했던 것입니다. 요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왕도 따라가고요, 또 교황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귀족들도 따라가고 좀 흔히 사회에서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말을 타고 따라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걸어서 뒤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이 주변에서도 뭐 갖가지 인간 군상이 이제 이 수도자로 보여요. 수도자가 이렇게 공물을 받는 세금 받듯이 받는 모습이며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들, 이렇게 쓰러져 있기도 하고, 또 여기서 금리를 빼가는 모습이에요. 아픈 사람에게서 곤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서 금리빨까지 뺏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혹하죠. 매정하죠. 이 건초 수레가, 이 건초 더미가 뭐라고, 뭐 왕부터 교황, 귀족들, 온갖 사람들이 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마찬가지로 한 무리의 젊은 남녀는 이렇게 또 신나게 연애를 하고 있고요.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건초 더미에 앉아서 이제 즐거움을 찾아서 놀고 있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건초를 더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위에서 그냥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 건초 더미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뒤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들은 이 건초 수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처음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을 보면 뭔가 시커먼 곳 안에서 불타고 있고 막 시뻘건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뭔가 짐승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 건초 수레와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곳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건초 수레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지옥, 아주 끔찍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 건초 수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레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 자신의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악유다툼을 벌이는 사람 등등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될까요? 시뻘겋게 뭔가를 태우는 곳으로 다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보쉬라는 사람은 사실은 뭐 미술사적으로 보면 초현실주의에 굉장히 영감을 주는 작가라고 합니다. 무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집안이 굉장히 유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계의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는 고장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뭐 지금도 많은 경우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는데 예술가들이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자기 분야의 어떤 그런 예술 활동을 하려면 또 생계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고 또 후견인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에 늘 이렇게 쫓기면서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쉬는 그런 걱정 없이 자신의 창작의 세계를 펼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다 등장하는 물론 이제 그 당시 500년 전에 유럽은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인 내용들의 그림이 많고요. 기괴한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저런 상상력을 발휘한 이제 캐릭터들, 그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현대의 작가들에게도 뭐 아무튼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이런 어떤 미술사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쉬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눈먼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래선 안 돼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진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진품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프라도 미술관에 이 보쉬의 걸작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제 쾌락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과 이 작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눈이 가린 채 혹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매정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 팀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청년밥상 문간이라고 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인 제가 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청년이 굶주림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흔히 말하는 고독사가 되겠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서 5일쯤 후에 친구들에 의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지 5일이 지나서 친구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연락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을 보내면 답장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연락에 전혀 반응이 없었겠죠.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찾아갔더니 이미 그렇게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뉴스를 보았고 또 이 뉴스를 보셨던 수녀님 한 분께서 굉장히 당연히 가슴 아파하셨죠. 그러면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제 자각하시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청년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건 좀 상상하지 못하시죠? 예, 더더군다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더더군다나 서울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수녀님이었어요. 잘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 안타까운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도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었기 때문에 수녀님의 그 말씀을 듣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신부님들과 의논을 했고 그렇다면 한번 식당을 해봅시다 라고 결정을 해서 이런저런 준비 기간 끝에 2017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천주교 신부가 뭐 식당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는 음식도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공부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조언도 듣고 하면서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게 수녀님께 이야기를 들었던 게 2015년 10월이었는데 식당을 시작한 게 2017년 12월이었으니까 무려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죠. 그래서 서울의 성북구에 정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정릉이라는 동네에 정릉시장이 있고요. 바로 그 시장 안에 저희 식당이 있는데 한 20여 평 정도 되는 작은 식당입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를 하는 분을 이제 고용을 하고 그 나머지 일은 이제 내가 해야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작은 식당을 구상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만일 그때 저한테 막 많은 그런 여윳돈 자본금이 있었으면 저도 아마 크고 거창한 식당을 구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작은 식당 정도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식당을 시작했죠. 근데 사실 이제 자리가 28석인데 그 작은 식당으로 뭐 대한민국 청년들의 끼니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신부님들이 그냥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뭐라도 해보자.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에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식당에 있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한 2년 동안은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으신 것처럼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2021년 4월이었으니까 아주 그 유명한 그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저희 식당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 또 나의 자식들, 나의 손자들 혹은 조카들, 동생 같은 마음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응원하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의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식당에 3호점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4호점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겨우 이제 작은 식당 이제 서너 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또 이런 식당을 열고 계세요. 원래 저희 청년 밥상 문간 식당의 2호점은 목사님께서 여셨는데 그분은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오셨어요. 한국으로. 그분이야말로 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청년밥상 문간 2호점을 하시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지금은 이 협동조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도 아무튼 뭐 그 따뜻한 밥상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똑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달라졌지만 저희와 같은 생각으로 따뜻한 밥상이라는 식당도 벌써 7호점까지 있어요. 이제 얼마 후면 8호점에 열린다고 하고 또 아무튼 올해만 해도 또 뭐 성당들에서도 세 군데의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낼 거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도 3개 혹은 4개의 식당을 이렇게 열고 있지만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분들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당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실 그런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저희의 식당이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희의 목표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 여기 장성에는 저희 식당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필요할까요? 저희 식당의 메뉴는 김치찌개 한 가지고 가격은 3,000원인데 저희 식당이 장성에는 없어도 되겠죠? 장성에는 그렇게 끼니를 거르는 청년들이 없겠죠? 좋은 곳입니다, 장성은. 사실 저희 식당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몇 년씩 보내다 보니까 지금의 청년들에 대해서 저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기를 보냈던 때에 저의 청년 시절과 지금의 청년들은 뭐 분명히 다른 점들도 있고 또 비슷한 점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점은 뭘까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청년기를 보냈는데 20몇 년 전에 그때 90년대 청년들과 80년대, 90년대 청년들과 지금 2020년대 청년들의 공통점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물론 취업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청년 세대는 어쩌면 늘 어느 정도의 불안을 안고 있는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똑같더라고요.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자신의 앞날, 미래, 취업,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의 청년들은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깨를 펴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에요. 다른 것들에 대한 눈치나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희 때만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지금도 외국인을 만나면 어떠세요? 내가 외국인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따가 이 강연 끝나고 기쁘시죠? 쭈뼛쭈뼛하게 되죠. 왠지 여기 내 나라 내 고장인데도 여기서 외국인을 만나도 뭐 그 외국말 나 외국말도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당해요. 그러니까 뭐 외국어를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우리의 청년들을 그렇게 당당하고 멋진 청년들로 길러내신 거예요. 그 점이 제가 느끼는 예전에 30년 전의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은 정말 놀랄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지나치게 경쟁이 심하긴 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심하게는 초등학생 때부터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도 또 많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공부만 잘하면 안 되니까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활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생 정도가 되면요, 공부를 저희 예전식 표현을 하면 고시 공부하듯이 해요. 대학생들 공부하는 게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대학생들을 보면 와, 내가 지금 대학생이 된다면 지금의 대학생들처럼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끼니를 거른다니 이거는 좀 뭔가 모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보다도 더 윗세대의 분들은 대본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놈들이 왜 굶어? 조금만 움직이면 돈 벌 텐데 뭐 이런 그런 생각 하세요 혹시?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은 일단 숙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겠죠.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집 걱정도 안 할 것이고 또 어쨌든 부모님들께서 먹을 거 챙겨 주실 테니까 뭐 먹을 것도 뭐 그게 뭐 좋건 안 좋건 간에 이렇게 이제 숙식에 대한 부담은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때문이든 취업 때문이든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 뭐 친척 집에 같이 사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소위 자취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은 뭐 월세를 내면서 원룸이나 혹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식사도 사 먹던 본인이 해 먹던 해결해야 되는 경우라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학생을 그냥 생각해 볼게요.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 한 명에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저는 자녀를 키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 한 명에게 학비와 뭐 용돈과 만일 자취를 하고 있다면 지원해줘야 되는 월세도 있으실 거니까 한 명에게 몇 천만 원은 쓰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용돈도 뭐 주시는 수도 있고, 야, 용돈은 네가 벌어서 써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 대학생의 경우에도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평균 쓰는 용돈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평균. 더 적게 쓰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자기가 밥값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장성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식당 밥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10,000원이 다 넘어요. 뭐 7,000원, 8,000원, 9,000원 하는 식당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내에 가면 그냥 기본이 10,000원, 12,000원, 15,000원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렇게 사 먹어도 한 달이면 40만 원, 3, 4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저처럼 요리 못하는 청년들에게 마트에 가서 장 봐가지고 네가 직접 요리해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취준생은 더 하겠죠. 취준생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비가 줄어들면 제일 먼저 아끼는 돈이 뭐예요? 예, 식비죠. 식비.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활비가 없으면요. 제일 먼저 줄이는 돈이 밥을 덜 먹습니다. 그 전에 하루에 3끼를 먹었다면 2끼만 먹고 뭐 일주일에 7일을 밥을 먹었다면 하루 정도는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밥을 덜 먹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도회지로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떠나보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끼니를 거르고 있다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 나 돈이 없어서 하루에 2끼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부모님들 가슴 아파하시니까. 뭐 어쩌면 뭐 떼를 쓰면서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뭐 이럴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죄송해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대학생이든 대학생이 아니든 청년들은 뭐라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니까 자기들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뭐 그런 또 일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청년들은 직장이 없다면 경제적 취약 세대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대학생이 아니든 직장이 있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청년 세대들도 경제적인 취약 계층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차라리 놀고 있으면 좀 그런 걱정, 최소한의 사람 살이의 기초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숙식에 대한 부담과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낫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청년 세대는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부분입니다. 보통 인생의 황금기를 청년 세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눈부시고 그냥 그 젊음만으로도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 시절이 청년기인데, 그 청년들은 어쨌든 속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그 찬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물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젊어서는 뭐라도 이렇게 하면서 부딪혀보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과정이 소중하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6.25 전쟁, 한국 전쟁 직후의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 정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없이 보낸다는 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마드리드에서 어느 날 공원에 갔더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아빠가 아들을 글쎄요 한 서너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 아빠의 시선은 저 아이에게로 가 있죠. 고개가 이렇게 떨구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장아장 어디 돌부리 같은 데 걸리지 않고 잘 걸어가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식당에 한 여자분, 저희 이제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보통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남자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한 자매님께서 저희 식당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식당을 이용하신 지 오래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골 고객이신데 처음 저희 식당에 오셨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18년 10월경이었습니다. 10월 혹은 11월 이제 늦가을쯤에 저희 식당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분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저 많은 손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차례 오시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자매님께서 그때 그 당시 2018년 연말쯤 저를 따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님, 제가 오늘은 돈이 1,000원밖에 없어서 1,000원어치만 먹고 가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돈 안 주셔도 식사값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자기는 어머니한테 거저 먹는 거를 좋아하지 말라고 배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그럼 오늘은 1,000원이 있으시니까 1,000원만 내시고 식사를 하세요. 혹시 다음에 돈이 없더라도 식사를 하시고 또 돈이 있으시면 식사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식당의 직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죠. 혹시 앞으로 이분이 오시면 식사비를 내지 못하시더라도 그냥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자매님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저희 식당을 오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루에 2번씩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와서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은 노숙인이었습니다. 여성 노숙인이었어요. 노숙인 분들은 일단 겉모습에서 딱 구분이 좀 되잖아요. 옷차림이나 특히 그분들은 이렇게 짐을 다 들고 다니시거든요. 자기 짐을. 일단은 뭐 자기의 거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부터 저는 그분이 노숙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오늘은 1,000원밖에 없으니까 1,000원어치만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돈이 생기는 날은 식사비를 내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날에 식사비를 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아마 자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녀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서울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서울에 오셔서는 명동성당 근처에서 지내셨습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주무시냐면 은행 ATM기 아시죠? 네. 그 은행 ATM기는 24시간 내내 불 켜져 있잖아요. 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따뜻하죠. 그렇게 바람을 막아주니까. 거기에서 밤을 이렇게 보낸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노숙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매일 저희 식당에 2번씩 낮으로 저녁으로 오셔서 식사를 해결하셨지만 역시 잠자리는 길에서 그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이었죠. 예, 그분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예, 좀 아프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식당 근처에 성당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걸어서 10분이 걸리지 않는 곳에 두 군데의 성당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식사를 저희 식당에서 해결하신 이후부터는 거처를 명동에서 아예 저희 동네 정릉 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공원에 가 계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도 가시고, 왜냐하면 성당을 다녔던 신자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성당에 들어와 로비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당당하시네요. 예. 그렇죠. 행색도 초라하고 뭐 때로는 냄새도 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숙인들을 반기지 않겠죠. 근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식이 그 성당의 신부님께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신부님이 이동하실 때가 됐어요. 성당의 신부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동하시니까. 그 신부님이 당신이 이동하기 전에 저 자매님의 어떤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해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교회도 그렇고 글쎄요 절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신도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 다양한 이렇게 모임 분과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렇게 아무튼 그 사회복지 담당하는 신자분과 그 인근의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 공무원 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어요. 저에게도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이 자매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행히 그 주민센터의 그 주무관님이 공무원분이 그분도 당시에 여성이었는데 여성 노숙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이렇게 안 되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발벗고 나서서 내일처럼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고시원에 이분의 방을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돈이며 뭐며 신용도 없으니까 보증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보증을 해서 이분에게 방을 얻어주었고, 그러니까 주소지를 울산에서 그곳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할구역의 주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거지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뭐 많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이제 뭐 그 고시원의 월세도 낼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이 자매님께 주거지가 생기니까 이분이 저희 식당에 이제 안 오셨어요. 어쩌면 자기의 주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식사도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들고 그래서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초창 첫 해에는 우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첫 해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 두려워했잖아요. 2020년도를 떠올려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고 2021년 1년여가 지나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이런 때가 되면서 한번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저를 찾아서 식당에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가을에 또 오랜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가을에 청년들과 함께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800km를 걷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하고 이제 돌아온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시더니 몇 달 만에 저에게 아마 이제 우리도 그랬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동안에 우리가 어떤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으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전 국민이 다 받았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상위 80%, 뭐 그 다음에 뭐 소상공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두 번 혹은 뭐 두세 차례 이상 또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돈을 받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또 그런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원을 받았다면서
그 돈을 기부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그 돈 안 주셔도 돼요. 자매님 필요하신데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자기도 이렇게 늘 너무 도움받는 게 많은데 이 돈 청년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고 사양을 했지만 그분도 또 완강하게 꼭 청년들에게 자기도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40만 원을 기부하고 가셨습니다. 마음이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인데 자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일, 이제 저 같으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나에게 여유가 생기면 저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또 실제 여유가 생겼을 때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유가 있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여유를 갖는 것 같아요. 나누기 때문에 그 여유를 잃어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쓰고서 남은 것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것을 또 이렇게 필요한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작년 2월에 한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저희에게 연락을 한 것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식당에 올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역시 원룸 혹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연은 이랬습니다. 지금 2달 가까이 월세를 내고 있지 못해서 그 주인이 이제 방을 좀 비워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세를 내지 못하면 방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중국어 통역사였어요. 공부 많이 한 청년이죠? 중국어 통역사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시겠지만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닫았고 우리도 중국에 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한국에 오지 않았죠. 아니 아예 중국은 자국민을 나라 밖에 못 나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갑자기 일거리가 뚝 끊겼던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고 자기가 그 안에 그러면서 통역을 해야만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수입이 끊긴 채 한 달, 2달,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돈이 당연히 없었을 거고 그 사이에 그냥 손 놓고 놀고 있었던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각종 아르바이트, 소위 말하는 노가다부터 택배, 쿠팡, 배달의 민족,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를 만나기 2달 전에 택배 상하차일을 하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죠. 허리를 다쳤는데. 이 청년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했죠. 어떻게든 그 친구는 당시에 33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보려고 했으나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파서 그냥 쉬면서 지내는데 이제 방세까지 못 내니까 방을 비워달라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방세를 좀 내주실 수가 있냐고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방세를 드렸어요. 2달치 방세를. 그날 저녁 저에게 그 청년이 저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늘 뵀던 누구누구입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달까지는 고시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돌아오는 길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6시 39분에 자기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저 카톡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답장은 담담하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존심 상해할까봐, 상처 받을까봐 답장은 최대한 담담하게 보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셔서 한 길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들은 게으르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노력하지 않아서 뭐 자초한 어려움도 없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간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마 여기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은 더 인생의 선배들이시니까 살면서 세상살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지켜봐주는 사람만 잠깐 있어도, 아니면 마치 저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살짝 갖다 대고 있어요. 번쩍 들어 올려서 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살짝만 지지를 해줘도 그냥 빠르던 느리던 각자 자기의 걸음걸이대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장성 아카데미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말 유서 깊은 역사적인 강연이라는 것을 제가 초대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마 지난 9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7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장성 군민들께서 수많은 훌륭한 연사분들의 강연을 들어오셨겠죠. 장성은 이렇게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장성에 계신 군민들께서는 이렇게 늘 열린 마음과 열린 정신으로 뭔가를 배우고 또 선도해 나가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참된 리더라는 거는 뭐 우리가 꼭 어떤 뭐 조직과 기관의 장이 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혹은 조직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마을 주민회든 부녀회든 아니면 어떤 종교 뭐 성당, 교회, 사찰과 같은 그런 종교 단체에 속한 어떤 단체이든 그곳에는 다 물론 어떤 대표들, 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참다운 리더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참다운 리더는 주변을 비춰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리더죠. 사람은 어떨 때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확실히 움직이고 변화할 때는 감동받을 때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가 생기기를 바라신다면 뭐 저의 이야기 맥락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속한 마을, 내가 속한 단체,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곳에서 리더가 된다. 뭐 어떤 대표나 뭐 대장이 보스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빛을 비춰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강연을 할 때 제일 많이 모이는 강연이 대체로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강연입니다. 뭐를 하면, 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변화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언제 변했지? 감동을 받을 때요. 어떤 사람의 말 혹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서 감동을 받았을 때 나도 저렇게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더 좋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련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게 되죠. 뭐 여러분들 혹시 이태석 신부님 아세요? 예, 뭐 천주교 신자가 아니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의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 보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보고 안 울면 사람이 아니죠. 농담입니다. 감동적이죠? 왜 감동적이죠? 그분이 주식 투자 대박 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백전불패 부동산 투자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그분이 뭐 하셨죠?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냥 사셨죠. 그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신부님이 하던 일에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는 희생입니다. 희생, 헌신. 그런데 이미 부모님들은 그거를 몸소 다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자랐고 또 내가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그런데 내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일 제가 기도를 하는데 평생 저의 부모님과 저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 그냥 손톱만큼도 안 하고 저는 평생을 오로지 저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신부님, 어떤 수녀님 혹은 어떤 스님, 어떤 목사님이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맨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때요? 안 믿어요. 그게 뭐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시죠. 뭔가 배신감도 느껴지고. 가장 숭고한 행위는 희생과 헌신인데 자기 가족을 위한 거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값어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값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디폴트 값이죠. 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가족도 아닌데 뭐 나의 이해나 이익과 관련이 있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타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묘하게도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뭐 잘 안 해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뭐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자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실제 감동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희 주제는 나의 키다리 아저씨인데 여러분들께서 다른 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거창하게 무슨 뭐 희생과 나눔을 하시라는 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아까 저 살짝 누군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살짝 손을 잡아준다든지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그에게 충분히 키다리 아저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식당에서 1년 반 넘도록 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제가 방송에 나가고 나서 저를 알게 돼가지고 저희 식당을 일부러 찾아왔죠. 그 청년이. 그러면서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2021년 5월부터 이제 봉사를 하는 청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근데 그 사이에 저희 식당이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정릉에 와서 봉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른 지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다른 지점에 방문을 했다가 그 청년을 몇 달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를. 고맙게도. 그래서 왜 여기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집에서는 여기가 가까워서 식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봉사는 다른 지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서는 1년 반이 넘도록 저희 식당에서 봉사를 해온 청년이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한 청년이에요. 예. 근데 그 청년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딘가 뭔가 좀 다른데?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발달장애 3급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자기 얘기를 막 스스럼 없이 다 해요. 저 발달장애 3급이에요.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과장 없이.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겠죠. 어떤 청년이 처음 만났는데 이제 뭐 똑같이 봉사자로 온 다른 분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 발달장애 3급이에요. 막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해요. 구김살이 없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막 이렇게 되게 무거워졌는데 왜냐하면 그 청년은 보호종료 청년입니다. 예전식으로 좀 무자비하게 표현하면 고아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그런데 발달장애 3급인 청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와,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기댈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장애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3급이라서 아주 정도가 심하진 않은 건가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나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25만 원이 나온답니다, 매달.
그 청년 역시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23만 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24만 원이 나오고 월세도 아니 보증금도 없는 월세만 내는 고시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25만 원 내는 고시원에서 사는데 저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고시원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그런 고시원도 있구나. 월세만 내면. 그러니까 월세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방을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저를 찾아왔던 청년도 2달치 월세를 못 냈더니 방을 비워달라고 했겠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청년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리모컨 박스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에 4시간씩 그러니까 공장 같은 곳이겠죠. 리모컨 박스를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9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은 90만 원입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요. 나라에서 24만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세를 내고 나면 89만 원이 남죠. 이 89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1시에 끝나고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뭐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운동을 한대요. 무슨 운동을요? 그랬더니 동네를 돌거나 동네에 있는 공원에 가서 걷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저희 지점의 점장님께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애견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한대요. 애견 카페에 가서 그 강아지들 보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들 보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예쁘고. 그 청년의 나이는 올해 24살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25살, 예전식으로 하면 25살이 이제 막 된 것이죠. 이 청년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야겠죠, 제가. 그 청년의 부모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글쎄요, 언제까지 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는 이런 청년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청년들도 걱정 없이 남들처럼 초봉 7천만 원 받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삶은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생존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는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담론이나 이념적 투쟁이나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 뭐 청년들뿐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이웃들이 적어도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맥켄지 스콧이고 예전 이름은 맥켄지 베이조스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 부인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한 2, 3년 전에. 제프 베이조스는 한때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에 속하는 구글 아시죠? 구글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이죠. 죄송합니다. 아마존. 예.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55조 정도를 받았어요. 이제 그 주식 일부를 받은 건데 그 가치가 뭐 이제 주식은 이렇게 가치가 자꾸 좀 변동을 하니까 당시 가치로 55조 정도가 됐습니다. 53조에서 56조 사이인데 위자료로 50 몇 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동참을 했고 이미 그 당시에 17조 원을 기부했어요. 120억 달러. 그러니까 자기는 그 위자료로 받은 50 몇 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대단하죠? 저는 받은 거에 한 반만 기부하고 반은 제가 쓸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재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저렇게 막 나눔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은 이건 나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성군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군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전체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들어와서 힘든 청년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조언이 무엇인가요? 근데 사실 저는 조언을 잘 못 해주겠어요. 미안해가지고 밥 사주겠다고 그래요, 그냥. 예, 뭐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먹을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밥부터 사주십시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오늘 따뜻한 내용의 강연을 해주신 이문수 신부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